시간에 이어서 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동결산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 해서 여기 7가지를 이렇게 8가지죠. 나열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분계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면 돼요. 날짜는 결산일 12월 31일로 전표를 입력합니다. 자, 근데 내용이 이거 굉장히 많아요. 자, 첫째, 손익의 결산 정리해서 수익과 비용 발생이나 이연을 시키는 작업을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익하면은 임대료, 이자 수익 이런 거, 비용 하면은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정리하라. 우리가 이제 소모품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무실에 쓰는 소모품들을 뭐 청소용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용품을 하나 필요한다고 해서 하나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죠. 네, 여러 개를 삽니다. 그러면 살 때 소모품 B로 처리한 회사는 다 사용한 걸로 처리한 거고,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12월 31일 날 소모품 창고에 가보니까 절반은 남아있어요. 그게. 그러면 절반은 자산으로 잡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는 소모품을 살 때 전부 다 자산 처리를 해요. 자산이 소모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산 때는 뭘로 해야 되느냐? 사용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비용 처리해야죠. 그게 소모품 B예요. 그래서 소모품 정리는 어쨌든 한쪽이 소모품이고 한쪽이 소모품 B가 됩니다. 이런 정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재고가 너무 미미해서 이걸 사용으로 봐도 또는 자산으로 재고로 봐도 아무 크게 영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네, 유가증권 투자하는 회사들. 유가증권 투자하는 회사들은 이 단기 매매증권의 규모가 이게 잔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시가의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시가. 이걸 공정가치에 따른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만 나왔는데 매도 가능 증권, 하여튼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를 안 합니다만 유가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지금 빼먹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 현금 과부족을 결산 때 현금 과부족이 나타나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바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결산일 전에 현금 과부족 잡아놓은 임시 계정이 있으면 그것 또한 결산일 날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일 당일날 현금 차이가 발생했다. 그럼 바로 잡이익, 잡손실. 과거에 현금 과부족으로 계정 과목을 잡아놓은 게 있다. 그것도 결산일 날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일반 전표에서 수동분계 사항이다. 다음에 선납세금의 정리. 선납세금이 뭐냐 하면은요, 법인들이 법인세 중간 납부라는 걸 합니다. 고지서 날라오면. 그러면 그때 만약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일단 자산 처리를 해요. 선납세금.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가 큰 돈을 예금했다가 만기가 돼서 올해 찾았어요. 거기에 이자가 한 500만 원 붙었어요.
근데 이자 5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50만 원을 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은 선납세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나중에 결산하고 세무조정해가지고 납부를 최종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할 때까지는 일단 미리 낸 세금은 다 선납세금으로 잡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선납세금이라고 아까 그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납부할 세금 미지급세금이었죠. 그리고 납부하고 나서는 부채감소 미지급세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말고 그 외의 원천징수 당한 거나 법인세 중간에나 고지서 날라와 가지고 낸 거, 그게 선납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한다는 얘기냐면, 결산일 때는 이 자산을 없애야 돼요. 선납세금 대변에 적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작업을 하라. 이건 우리 유동 부채 공부할 때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개념 과목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될 거 12월 31일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차기에 갚아야 되는 장기 차입금을 전부 다 분류해야 돼요. 그걸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장기 차입금을 뭘로 바꿔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념 과목으로 대체시킨다. 바꾼다 이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이 개념 과목 기억나시죠? 유동 부채의 개념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손 충당금이 대손 예상액보다 더 많이 잡혀 있으면 환입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8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근데 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냐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대손입니다.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못 받게 되는 거, 그게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거래처에다 돈 5억을 빌려줬는데 거래처가 파산이 돼버렸어. 그럼 빌려준 돈 5억 받기도 틀렸죠. 그게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결산 때 비용 처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여기 지금 항목이 없죠. 그거는 자동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뺀 거예요. 이게 결산의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 전표에서 수동으로 전표 입력을 해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결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수동결산하는 것만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밑에 사례가 하나씩 나옵니다. 네. 참 지루할 것 같은데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례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지루할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먼저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례. 수익을 발생시킬 때는 개정 과목이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밑에 사례를 보세요. 자, 당기 결산 시에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3만 원을 계상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쉽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만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뭐 10월 1일 날 정기예금으로 5억을 연이율 3%로 예치하였다. 결산 수정분기하시오. 경과된 기간을 월할 계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면은 5억 원을 10월 1일 날 정기예금을 했는데 만기가 1년짜리면은 내년 9월 말일 날 이자를 받을 텐데 내년 9월 말일 날 12달치 이자를 받겠지만은 우리 단기에 결산할 때 수익에 이걸 반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자 수익
10, 11, 12 3개월치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3만 원이 많이 나왔다면 이자 수익을 3만 원 이게 발생시키는 거예요. 단기의 기간권. 우리는 발생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왔죠? 그게 미수 수익이에요. 자산.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이지만 약정상 단기에 받을 수 없었던 것들, 그게 미수 수익. 그래서 이게 차변에 이게 자산 증가죠. 대변에 이게 수익 발생. 그래서 이걸 수익의 발생에 대한 적리분계라고 그래요. 수익 발생. 그래서 수익 발생할 때 사용하는 자산 계정가목이 미수 수익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지금 이자 수익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살짝 바꾸면 이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임대료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수익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가 여기 오른쪽에 대변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그럼 결산할 때 네. 분계 시험은 결산할 때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미수 수익이 3만 원이 단기에 아직 못 받았지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지금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이게 자산이에요. 결산할 때는 이제 내년 이제 미수 수익을 털어내는 거를 어떻게 털어내요? 내년에 미수수익 털어낼 때는 그 예금 만기 때. 이 예금이 내년 9월 2021년 9월 1일 날 마감이라고 만기라고 한다면 그때 털어내요. 그 분계까지 하는 게 TAT 2급에 나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자, 3개월치 이자가 이렇고 1년치 이자가 1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단기 말에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했고요. 내년 9월 달이 됐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분계가 있었어요. 2019년 결산 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020년 9월 30일 날 전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원금 1,000만 원? 1,000만 원과 1년분 이자 12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너무 적은가? 1,000만 원 이자가 1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1년분 이자 12만 원을 12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전기 결산 분계를 반영하여 회계 처리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전기에 이 중에 3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기에 12만 원을 다 수익으로 인식하면 수익이 두 번 잡히죠. 작년에 3만 원 잡았고 올해 또 12만 원 다 잡으면 안 되죠. 예, 어떻게 하느냐. 이날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은
1012만 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은 1012만 원 안 들어와요. 여기서 세금 떼고 들어와요. 세금 떼고. 그럼 아예 세금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12만 원이 보통 12만 원 보통 예금이 입금돼요. 12만 원. 1년 1000만 원과 1년분 이자 12만 원. 예. 12만 원. 그리고 콤마. 이자 수익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이 예금을 하면 이제 법인 소득세. 이자 소득세를 만 원을 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넣을 건 다 넣었어요. 이제 전기의 결산 때 미수수익 인식했고, 그리고 만기 때 1년분 이자 다 은행에서 받았고, 그리고 소득세 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금 만 원이 빠졌으니까 보통 예금에는 11만 원이 1011만 원이 들어오겠죠. 원금에다가 세금 빼고. 그럼 이제 대변을 한번 생각합시다. 대변에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는 자산 1000만 원은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죠? 자,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자 수익은 아까 이 전기 결산 등기를 반영한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당기의 이자 수익은 정기에 3만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9만 원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동시에 지금 우리 재무제표에는 전기 결산 때 미수수익으로 잡았던 이 3만 원이 당좌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미수수익이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산표에 아직도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미수수익은 이제 아니다. 받았잖아요. 이날. 받았기 때문에 미수수익 자산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수수익. 돈 받았으니까. 3만 원. 이거 없어져야 돼. 자, 그러면은 대변의 합계를 다 더하면 1012만 원이에요. 차변의 합계는 1011만 원. 딱 만 원 차이 나죠. 그 만 원이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뭐다? 선납세금이에요. 네, 이렇게.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은행으로부터 당했어요.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다 그러면 선납세금. 법인이 원천징수를 할 때는 예수금. 이건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선납세금. 이 선납세금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이게 법인세로 대체됐죠. 선납세금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법인세. 이게 자산이에요. 당좌자산.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회계 처리하는 것은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여기까지 나와요. 전기 결산 사항을 딱 줍니다. 이렇게 결산한 적이 있다. 그 당기에 정기예금이 며칠 날 만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안 쓰고 은행에서 그 정산표라고 해서 이렇게 은행에 정기예금 만기 되면 이렇게 전표 찍어주는 거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딱 주는 거야. 거기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자가 얼마고, 소득세 얼마고, 지방소득세 얼마,
그래서 차감계 얼마. 그거 보고서 그거 보면 요게 해석이 돼. 네, 그거 보고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이제 요 미수 수익이 만기 때 없어지는 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자는 1년치가 이자가 12만 원인데 2019년도에 3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했고 2020년도에 9만 원이 수익으로 인식돼 가지고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익이 나누어서 처리된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만 이제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FAT 1급에서는. 근데 이제 요게 잘 이해가 갔으면 이 미수 수익은 나중에 이게 미수 수익이 언제까지 미수 수익인 거야?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정기예금 만기 때까지만 미수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TAT 2급 하면은 이것도 또 한번 이런 문제를 만날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에 대한 사례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가면은 비용의 발생도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비용의 발생에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지급 비용. 그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비용 계정 과목이 어디로 오겠어요? 차변으로 오겠죠. 비용 발생 차변. 자,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차입금,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해야 된대요. 이것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자가 10만 원인데 계상해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면 너무 고맙죠. 뭐 계산하고 말 것도 없고 차변에 이자 비용 무조건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낼 리는 없다. 예.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정황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뭐 5천만 원을 차입을 했다. 연이자율 몇 %다. 1년간 차입을 했다.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한 결산 수령 분계를 월할로 계산하시오. 결산에 반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원금 5천만 원에 대해서. 그 계산기 그런 거 두들기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원금 곱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3 나누기 12. 항상 그렇게. 예. 그 계산기로 그 순서대로 딱 계산하면 3개월치 이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비용으로 인식시켜야 돼요. 실제로 이자는 거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이자는 한꺼번에 만기 때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이자를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 다음 달 10일 날. 그러면 10월 1일 날 차입을 한 거면 10월 이자는 11월에 냈습니다. 11월 이자는 12월 달에 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달 12월 이자는 1월 10일 날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을 할 때 반영해야 될 이자 비용은 12월 달 이자 한 달치. 10월, 11월 거는 어차피 단기에 다 내잖아요. 다음 달에 낸다 하더라도. 마지막 달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돈 내는 날이. 그래서 장부에 안 적힌 겁니다. 아직. 그러나 그걸 계상을 해야 돼요. 12월 달 한 달치. 아시겠죠? 네. 문제가 그렇게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차기에 내면 안 되고 단기에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차입을 할 때는 차입증에 어떻게 서로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어떻게 합의했냐에 따라서 이자를 내는 방법은
매달 이자를 다음 달 10일로 내게 한다든지, 내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은 그냥 1년 후에 만기 때 한꺼번에 이자 12달 이자를 내게 하는 방법. 그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전제를 하기 나름이죠. 예. 그런데 아까 이자를 1년에 한꺼번에 내는 그런 문제보다는 매달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문제가 더 잘 나와요. 예. 근데 만약에 당월의 이자를 당월에 내면은 문제거리가 없는데, 당월의 이자를 항상 4월 10일 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결산거리가 되는 거죠. 돈은 다음 달에 지급해도 회계상 처리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발생주의예요. 돈 나가는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현금주의. 기간이 경과한 것은 인식해가지고 비용이나 수익으로 잡아주는 게 발생주의.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지난 이자가 있으면 단기의 비용으로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이거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이거, 부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 이번에는 이연이에요. 지금까지는 발생이었죠. 미자 돌림이었잖아요. 미자 돌림. 이번에는 이연.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수익의 이연. 수익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결산 때 이렇게 이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산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결산 전에 6개월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 딱 절반인 거 보니까 12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전부 다 6만 원을 선수 수익으로 잡은 거 보니까 6개월이에요.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7월 1일 날 받았다는 얘기예요. 1년분 임대료를. 그러면 이 임대료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산 때는 1년분 임대료를 받았지만 기간은 6개월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우리가 만약에 임대 완화하겠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년치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단기 결산 시점에서는 그 수익을 이연시켜야 된다. 내년도 수익으로. 그래서 선수 수익이요 하고 부채로 잡아줬다가 단기의 임대료에서 이게 임대료 취소시켜주는 거예요. 수익을 취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임대료 12만 원 7월 1일 날 발생시켰다가 결산하는 날 6만 원을 취소시키면 단기의 손익계산서에는 이 건에 대한 임대료 수익은 6만 원만 잡히겠죠. 그게 맞다는 거지. 기간이 6개월만 지났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여기서 취소시키고 미리 받았다 이거 부채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부채 증가. 이것도 역시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30일 날 저 부채는 없어져요. 이제 임대 다 해줬으니까 저 부채 없어진 거지. 그리고 새로 계약하면 그때 다시 현금 잡고 임대료 수익으로 또 잡아야죠. 자, 비용의 이연도 선자 돌림입니다. 선급 비용. 대표적인 게 보험료예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내기가 보험료가 가장 상식에 맞거든요. 보험은 다 1년, 2년 이렇게 미리 보험료를 미리 내고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는 게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분 보험료를 12만 원을 냈다 이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절반인 거 보니까 이것도 날짜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보험료를 7월 1일 날 12만 원을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에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결산 시점에서는 이 12만 원을 다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취소시키는 거예요. 비용 취소. 6개월치는 내년치니까
비용을 취소시키자 해서 비용을 대변에 적으면 비용 취소. 그러면 차변이 뭐냐? 선급 비용 자산 증가. 자산으로 잡아. 아직 보험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이건 자산이다. 그랬다가 내년 6월 30일 날 요 선급 비용 또 없어져요. 대변에 가서. 그런 회계처리를 해야 돼. 자,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 네 가지 모델이 있죠. 네 가지 모형. 이게 이제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네 가지 모형 할 때, 아유, 머리 지진 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지? 지금 이해가 아주 잘 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지금 여기 정리된 거 있죠?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지금 마침 오늘 결성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동영상 해놨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한 것 말고라도 다른 강의라도 수익과 비용의 이연 또는 발생, 이걸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많은 회계 강사들이 그걸 설명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 주제로 설명한 거. 그거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은 이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정리가 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리 잡을 때까지 이게 오락가락 머리에서 들을 땐 아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렸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강사 제1강사, 제2강사.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이 참 내가 듣기에 참 설명을 잘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학교에 가야 만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내 손안에 선생님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거. 반복해서 이거 꼭 정리해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모품과 소모품 정리, 소모품 비의 정리.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구입 시 이 회사는 자산 처리한 회사예요. 자, 구입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모품 1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네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모품 창고에 가가지고 재고가 얼마인가를 봐야죠. 그랬더니 3만원어치 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만원어치는 어떻게 해요?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를 비용으로 털어야 됩니다. 사용액이 7만원으로 확인됐으니까 자산에서 7만원 자산 감소시키고, 여러분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산 감소시킨 것만큼은 비용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한 회사, 결산 때 사용 금액을 자산에서 감소시키고 비용으로 발생시킨다. 개정 과목은 비용은 소모품 B, 자산은 소모품. 네. 그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이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10만원을 현금으로 샀는데 이렇게 처리했대요. 차변이 소모품 B면 비용 발생, 대변이 현금.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구입하면서 다 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쓸 거니까. 그런데 결산 때 보니까 3만원어치는 안 썼대요.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결산서를 정확히 만들어야 되니까 이 3만원어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으로 잡아야죠. 재고니까. 그래서 자산 증가. 그러면 여기 비용 10만원에서 3만원을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비용이 대변에 가면 비용 취소. 비용 취소된 것만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 정리. 자산 처리한 경우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로 나누어서
개정 과목이 밑에서 보면은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때는 소모품비가 차변에 오지만 이때는 소모품비가 대변에 가고 상대 개정 과목은 소모품이 되는 거죠. 지금 위에 보면은 소모품이라고 적혀 있는 게 10만 원을 네.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구입 시 위에 거. 예, 이 회사는 소모품을 살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다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임의로 그냥 소모품 사용하는 금액을 빼놨다는 아, 소리.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비용으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자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산 때 한꺼번에 비용 처리해요. 자산 처리했다가 창고에 가서 재고를 보니까 3만 원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만 원은 사용 금액이다.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위에서는 10만 원으로 구입했다고 돼 있는데 왜 3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창고에 놓고서 이렇게 소모품을 그렇지 쓰지 않은 남은 것들에 대한 거를 저렇게 예. 우리가 소모품을 오늘 샀다고 그래서 오늘 다 안 쓰잖아요. 일단 그 소모품을 사면 창고에 넣어놓잖아.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거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죠. 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0원인데 기말의 공정가치는 12,000원이더라. 그러면 2,000원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은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0원 수익 발생. 만약에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은 차변의 자산 증가는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근데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0원은 수익 발생이 아니라 자본 증가라는 거. 아시죠? 예. 자, 개정 과목의 이름은 여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면 여기가 차변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 자산 증가 2,000원이에요. 근데 대변이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우리가 수익 발생이란 말이죠. 수익 발생.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요. 이 수익 금액으로.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증가란 말이죠.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래서 이건 손익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것은 빼먹었지만 차변의 자산 증가는 마찬가지예요. 단기 매매 증권도 자산이요. 매도 가능 증권도 자산.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는 똑같은데 대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수익이고 평가 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관련된 이익은 자본이다. 요걸 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사례는 또 다음 사례는 뭐냐?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10,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장부 금액이 10,000원인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8,000원이래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가가지고 자산 감소. 차변에는 비용 발생.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 발생.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 같고 차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비용 발생이 아니라 자본 감소. 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자본이라는 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제 현금 과부족 정리부터를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